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임신을 해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지금 한창 입덧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입덧은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다던데 저는 어쩜 이렇게 운 없이 독한 입덧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안정기로 접어든 지금도 입덧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친정 엄마조차 난 안 그랬는데 넌 어쩜 그러니?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남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저를 살펴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도 지독한 입덧 기간을 견딘 건 주위의 도움이 많아서죠. 특히나 도움이 되었던 건 친구들인데요. 대학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먼저 결혼해서 엄마가 된 친구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살려서 음식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에게 응원이 되어주고 있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언니, 언니 하면서 친언니처럼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벌써부터 아기 화장품에 산모 화장품, 튼살 크림 등을 한 알음씩 사다 안겨주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다 해다가 줍니다. 언니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거든요. 입덧을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생각난다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고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이 언니는 바로 제 전 새언니입니다. 네, 바로 제 친오빠의 전 아내 되는 사람이죠. 친구들한테도 아, 내 전 새언니야 라고 하면 다들 토끼 눈을 뜨면서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하며 되묻고는 세상에 할리우드다. 아이고 두야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지만 너처럼 전 새언니랑 언니 동생 먹고 친자매처럼 지내는 경우도 드물겠다 야. 하긴 저도 따지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관계예요. 심지어 언니는 저희 엄마하고도 아직도 친하게 지내니까요. 다만 호칭이 어머님에서 이모로 바뀌었을 뿐이죠. 언니가 이혼한 후에 엄마가 이제 어머님 아니니까 어머님이라고 안 해도 돼. 라고 하셨는데 언니가 그럼 이모라고 부르죠 뭐. 하고 시원시원하게 호칭을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아빠한테도 아직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요. 이런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보면 웃긴 관계가 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금 복잡해요. 사실 지금이야 편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언니도 저도 엄마도 마음고생이 다들 많았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구나 하고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고 부모님은 부유한 분들은 아니지만 맞벌이를 하시면서 열심히 저희를 키우셨어요. 아빠도 엄마도 저와 오빠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고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죄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전혀 두 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오빠는 원래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모범생이나 전교 1등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도 그런대로 잘하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런 오빠가 엇나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직후부터예요.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빠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오빠를 끌고 들어간 거죠. 절친한 친구가 잡아 끄니까 오빠가 얼레벌레 어울리기 시작한 게 결국 오빠까지 잡아먹었어요. 학교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많이 만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범죄나 불법적인 일까지 가진 않았지만 오빠는 이미 공부는 손 놔버리고 부모님 말씀에는 하나하나 다 반항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타이르고 아빠가 엄하게 혼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빠는 몇 년 후에는 성인이었고 덩치도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오빠가 낯설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랑 점점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고요. 오빠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학교에서는 강경하게 오빠와 오빠가 어울리는 무리들을 대처했고 결국에 그 무리는 말하자면 해체가 되었습니다. 심한 학생들 중에는 전학을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오빠와 오빠 절친도 얌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애초에 둘 다 주체적으로 이끄는 애들은 아니었으니까 금방 얌전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은 이미 바닥이고 좋은 대학을 갈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다행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했던 기록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지방의 한 전문대에 가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 일으킨 것도 없었고 그냥저냥 생활 잘하는 것 같았죠. 성적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잘릴 정도는 아니었으니 계속 다닌 거겠죠. 오빠가 졸업하고 나서 저도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선배였던 현재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부모님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빠가 졸업 후에 말 그대로 집에 눌러 앉으면서 놀고 먹는 거예요. 오빠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군대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신검 결과만 정상이었어도 군대라도 집어넣었을 텐데 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졸업했으면 일 구해서 독립해라 라며 강하게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오빠는 네네 이렇게 대답만 할 뿐 일을 구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용돈이 필요하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하는 것도 같았는데 어째 제대로 된 일은 구하지도 않더군요. 너 여기라도 취직해서 일해라. 아빠가 하는 최후 통첩이고 여기서 일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 어느 날 아빠가 오빠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이었죠. 아빠는 아빠 대학 선배를 통해 어찌저찌 일자리를 구해오셔서 오빠에게 당장 내일부터 옷 차려입고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인맥발로 들어가게 된 회사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백수로 내버려 두기 싫으셨던 아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네가 안 구하니 내가 구해왔다. 이러면서 일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아빠 때문에 오빠는 결국 아빠 선배 되시는 그분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의외로 얌전히 출근도 잘하고 한번 일을 시작하니까 착실하게 잘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렇게 일하다 보면 언젠가 꼭 더 성실하게 일해서 사람답게 잘 살 거야. 엄마는 오빠를 믿어. 그래도 학창 시절을 그렇게 놀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자식이잖아. 엄마는 내 자식이 애초부터 천성이 나쁜 애라고 믿지 않아. 엄마의 말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지만 저도 당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빴고 엄마의 희망적인 마음을 깨고 싶지 않아서 오빠 얘기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당시 오빠랑은 거의 남이다시피 얘기를 하지 않고 서먹함의 끝을 달리는 사이기도 했고요. 그래, 일하다 보면 성실하게 사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에 현역으로 입대해서 복무를 시작했고요. 내가 먼저 열심히 벌어놓을게. 제대하고 오빠 취직하면 결혼하자. 라고 했더니 남편이 난 진작에 적금 들어놨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이미 서로 부모님들께도 인사드린 상태였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좋게 봐주셔서 따로 인사도 드리고 종종 뵈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남편 제대하기 정말 몇 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저 결혼하겠습니다. 뭐? 네가 결혼을?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네. 길게 만나진 않았지만 저랑 잘 맞고 좋은 여자예요. 결혼하겠습니다. 오빠가 난데없이 결혼 선언을 했습니다. 진작에 연애 사실을 밝히고 만나던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자기 연애사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저 얌전히 회사나 다니면서 일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당황하셨죠. 아니, 나는 물론 결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시영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걸 따지냐면 그래도 제가 먼저 가는 게 어르신들 보기에도 더 좋겠죠. 동생보다 오빠가 먼저 가는 게 낫잖아요. 이상한 논리이긴 했지만 아빠는 저놈이 그래도 가정 이루려고 하는 거 보니까 철이 좀 들긴 들었나 보다. 대책 없이 결혼하겠다고 하진 않겠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날을 잡으라고 하셨고요. 상견례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집 초대해서 식사하고 인사하면 돼요. 그 친구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럼 집으로 날 잡고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에 오빠로부터 문자가 와서 그날 저녁 식사에 제 새언니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이 돼서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기분이 썩 가볍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상 차리는 것부터 도왔어요. 집에 며느리 온다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예비 새언니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동글동글하고 참 순해 보이더군요. 수줍게 저와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는 언니는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못된 새언니의 인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오빠에 비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빠의 학창시절 때와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던 모습들, 졸업 후 게으르게 집안에서 과자나 먹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가정 이루고 나면 더 열심히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예비 새언니를 응원했어요. 예비 새언니는 양친을 사고로 잃고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었죠. 오빠와는 오빠의 회사랑 거래처 연결이 되어서 오다 가다 만났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착한 며느리를 데려온 것 같다고 하셨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빠는 오빠가 방황하던 시절부터 엄하게 대하시고 혼내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신혼집도 구해주셨어요. 결혼식도 예비 새언니의 가정 사정상 크게 올리지 않았고 작은 식장에서 조촐하게 올렸어요. 언니와 오빠는 저희 집 근처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에 살림을 차렸고요. 새언니하고는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빠랑 저의 사이가 서먹하니까요. 언니는 저를 보면 예의를 갖춰서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고 존대도 했지만 아무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색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못된 시누이가 되기는 싫어서 일부러 언니네 집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런 오해를 사기가 싫어서 일부러 거리를 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언니는 엄마한테 참 잘하더군요. 사이가 좋은 고부관계였죠. 엄마도 걔 붙잡아서 가정 이루게 한 것만도 고마운 애야 하시면서 일체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하셨는데 언니가 먼저 엄마한테는 어머니 같이 점심 먹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니 저번에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살갑게 굴었거든요. 애가 부모님 사랑이 많이 고팠나 보다. 그러니 시애미한테 이렇게 살갑게 굴지. 내가 엄마는 못 대어줘도 잘 대해줘야지. 아휴, 참 말도 이쁘게 해. 시모 복이 아니라 며느리 복도 있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며느리를 예뻐하시고 오빠가 늦게 퇴근하면 종종 집으로 불러서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아빠도 새언니를 좋아하셨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언니랑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점점 어색하지 않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오히려 오빠보다도 더 가까워졌죠. 사실 제가 언니와 오빠와의 결혼 생활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빠와는 서먹서먹해져 있었고 저도 곧 남편이 제대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시집갈 차례가 된 거죠. 남편이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곳은 나름 네임밸류도 있고 신입이라도 초봉이 넉넉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부터 모아온 돈이 있고 또 적금도 있어서 남편이 취직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하는 걸로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간간히 언니가 이런저런 정보도 알려주고 자잘한 선물도 줘서 언니랑은 더 가까워졌네요. 물론 오빠랑은 그대로였고요. 언니는 오빠랑 잘 지내요? 나랑 엄마한테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 네, 뭐 잘 지내요. 오빠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요. 저도 회사 일해서 알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언니랑은 가까워졌어도 오빠는 관심이 없어서인지 더 깊게 물어보고 그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도 결혼 준비 잘 마치고 결혼했고, 집에서 독립해서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신혼부부라고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남편이랑 놀고 하느라 집에는 신경을 통 쓰지 못했어요. 부모님께도 간간히 안부 전화나 문자만 드리고 예전처럼 많이 얼굴 뵙지도 못했고 언니랑은 더더욱 보지 못했죠. 그래도 가끔씩 잘 지내냐고 문자는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첫 결혼 기념일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날 뭐 할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지내던 때였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혹시 김명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 엄마신데요. 지금 김명숙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 이송되고 계세요. 저희가 병원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정신줄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넋놓고 있는 저를 회사 선배 언니가 잡아 흔들면서 정신 차리고 얼른 가보라고 가방을 챙겨주었고, 저는 혼이 나가서 가방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가 택시를 금방 잡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해 상황을 얘기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자기도 금방 가겠다고 걱정 말라고 해주고, 제 모습을 보신 택시기사님도 아유, 어쩌나, 이봐요 아가씨, 울지 마요.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정신 단단히 차려야지 하시며 속도를 높여주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난리통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대낮에 졸음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몇 중 추돌 사고가 나서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한 모양이었어요. 여기저기 우는 보호자들과 환자들이 있었고 저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모자라요. 수혈이 필요한데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간신히 찾은 엄마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에게 피를 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O형이었고 저는 아빠를 닮아서 A형이었거든요. 오빠도 저와 같았고요.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맞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새언니였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 후에 받더라고요. 언니는 우는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더니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뒤에 언니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내가 O형이에요. 아가씨, 내가 금방 갈게요. 걱정 말고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2000년 같이 흘러가고 30분이 거의 다 되어서 언니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경찰관의 손에 한쪽 팔이 잡혀서 들어왔거든요. 언니 옷차림도 온통 검은 옷에 검은 모자까지 쓰고 있었고요. 평소의 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가씨, 설명은 나중에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일단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언니는 의사를 따라갔고 그렇게 급하게 언니의 피를 뽑아서 엄마는 수술방에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아빠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수술방을 나오셨고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 저도 언니도 모두 안도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빠는 저와 언니를 감싸 안아주시며 수고 많았다. 그리고 우리 새아가, 우리 은지, 너무 고맙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언니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죄송해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아직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요. 여기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할게요. 무슨 조사요?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언니가요? 언니가 왜요?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언니를 바라보더군요. 이걸 말해도 되나 싶은 얼굴이었죠. 언니는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말할게요. 선생님, 잠시 나가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경찰은 알겠다고 하면서 잠시 나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은지야? 뭐가 죄송해? 사실 제가 오빠 뒤를 밟았어요. 오빠 몰래요. 스토킹처럼요. 뭐? 재영이 뒤를 밟아? 그런데 왜 네가 고소를 당해?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지난달에 눈치를 채서 열심히 증거를 모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결국에 오빠랑 그 여자랑 문자한 거 보고 오늘 일정이 있다길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랑 오빠가 신혼부부 마냥 다정하게 있는 걸 보고 이성을 놔버려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서 그 여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언니의 말에 저도 아빠도 남편도 모두 경악했어요. 언니는 서럽게 엉엉 울면서 자기 핸드폰을 확인해 보라고 거기 증거가 다 있다고 했죠. 저는 급하게 언니 핸드폰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당당하게 그 상간녀랑 셀카를 찍고 문자로 온갖 미러를 속삭이고 이딴 인간이 내 오빠라는 걸 믿기 싫을 만큼 더러운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나신 건 아빠였어요. 분수에 넘치는 착한 아내 맞았으면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바람을 피워? 이 자식 어딨어? 오빠는 그 여자랑 경찰서에 있어요. 아가씨 전화 받고 제가 경찰분들한테 빌었어요. 어머니만 제발 살리고 오게 해달라고. 피가 저랑 유일하게 맞아서 제가 살려야 한다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지혜미가 죽어가는데 지는 바람난 여자 끼고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가야겠다.
거기 경찰 선생, 우리 며느리는 내가 데리고 갈 겁니다. 희영이 너는 김서방이랑 엄마 지키고 있어. 아빠, 언니도 아직 쉬어야 되잖아. 그냥 그 자식 보고 오라 그래.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고 중간에 끼신 경찰분만 난감해지셨어요. 어쨌든 언니는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니까요. 언니가 회복해야 한다는 걸 참작해서 다행히 며칠은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의식을 찾으셨지만 충격을 받으실까봐 일단은 오빠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사이에 아는 지인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유능한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니셨고요. 그 중에 아빠가 판단하셨을 때 가장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는 분을 언니의 이혼소송 변호사로 붙이셨어요. 아빠, 괜찮아? 세상에 아들 이혼소송 거는 아빠는 아빠밖에 없을 거야. 그놈은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은 희영이 너 하나야.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놈 학창시절부터 참았어. 어디 감히 그런 착한 아이한테 그래?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내게 할 거고 상간녀 그 여자도 은지 고소한 것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언니 앞에서는 당당하게 큰 소리 쳤던 것 같던데 저희 아빠를 보니까 오빠고 그 여자고 둘 다 아빠 앞에서는 벌벌 떨더라고요. 역시 오빠한테는 저희 아빠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네요. 어차피 저럴 거면 왜 바람을 피우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 오빠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모르고 만났으면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그쪽이 창피한 짓 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에 감히 우리 며느리를 고소하려고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쪽도 상간녀로 혼인 파탄에 책임 소송 걸 거니까 알아서 잘될 변호사 구해나 봐요. 아빠, 아니 아버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엄마한테는 네 엄마 얘기 꺼내지도 마라.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엇나갈 때는 그래 10대 때니까 그럴 수 있지. 잘 가르치고 내가 내보내지 않고 품는다면 돌아올 거다. 이런 마음으로 참았다만 이젠 아니다. 나한테 자식은 희영이 하나뿐이야. 아빠는 정말 강경하게 나가셨고 물러서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오빠는 유책 배우자로 언니에게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 상간녀도 소액이지만 돈이 좀 깨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 너 아직 젊어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마음고생 다 잊고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우리 잊고 살거라. 어머니, 저 어머니 못 잊어요. 엄마 없는 제게 엄마같이 대해주셨는데 어떻게 잊어요? 이혼하던 날 언니가 엄마를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언니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정말 가엾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한테서 내쳐진 건 은지 네가 아니고 그놈이다. 은지는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 집 와도 되고 밥도 먹고 딸이면 딸답게 용돈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저희 아빠의 말씀이에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빠 말씀대로 언니는 며느리가 아닌 딸 노릇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집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참 이상한 게 오빠가 빠지니까 언니하고도 급속도로 더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이혼한 언니는 후련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당연히 쫓겨났죠. 엄마는 그래도 엄마라고 저한테 말해서 오빠 근황 좀 알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부탁해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오빠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대학 동기들의 집들을 다니면서 식객처럼 생활하다가 지금은 지방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 사는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 준 모양이에요. 엄마는 예, 그래도 집 밥벌이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엄마도 오빠를 더 이상은 자식이라고 마냥 좋게 보지는 못하실 테니까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오빠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고 용서를 못한 상황입니다. 언니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더 그래요. 부모도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언니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거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언니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태어날 제 아이에게도 멋진 이모가 되어줄 것 같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